차이와 반복 33페이지 2절 반복 철학의 프로그램 키에르케고르, 니체, 페기. 페기도 사람인가 봐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1번 반복 자체를 새로운 어떤 것으로 만들기. 반복을 어떤 시험, 선별, 선별적 시험 등과 이어놓기. 반복을 의지와 자유가 향하는 최상의 대상으로 설정하기. 키에르케고르가 명확하게 한정한 것처럼 이는 반복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것을 끌어내거나 훔쳐내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직 응시만이, 외부로부터 응시하는 정신만이 훔쳐내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이며 반복 자체를 새로운 사태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자유로 만들고 자유의 임무로 만드는 것이다. 2번, 따라서 반복을 자연 법칙에 대립시키기.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이 자연 안의 반복에 대해 순환주기나 계절들에 대해 교환이나 동등성들에 대해 결코 말하는 법이 없다고 천명한다. 오히려 이렇게 언급한다. 반복이 의지의 가장 내면적인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모든 것이 자연 법칙에 부합하되 의지의 주의에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자연 법칙에 따르면 반복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자연 법칙적 반복을 획득하려는 모든 노력을 미학적 반복이라 부르며 비난한다. 3번 반복을 도덕 법칙에 대립시키기. 반복을 윤리의 지연과 보류로 선악을 넘어선 사유로 만들기. 반복은 고독한 자, 단독자의 로고스로 나타나며 사적인 사유자의 로고스로 나타난다.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는 사적인 사유자, 혜성 같은 사유자, 반복의 담지자를 공적인 교수, 전문적 법률가와 대비시킨다. 37페이지 4번 반복을 습관의 일반성들 뿐 아니라 기억의 특수성들에 대립시키기.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응시된 어떤 반복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훔쳐내는데 이르는 것은 아마도 습관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습관에 대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순수 과거의 반복, 죽은 본능의 반복 등에 대한 논의를 전제한다. 들레즈적 의미의 습관은 계속 이어지되 서로 독립해 있는 요소와 경우들을 수축해서 살아있는 현재를 구성하는 능력이며 습관의 이런 수축 능력은 응시의 수동적 종합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때 응시의 본질은 반복되는 요소나 경우들에서 전혀 새로운 어떤 것, 곧 차이를 훔쳐내는 데 있다. 들레즈적 의미의 자아는 언제나 응시하는 자아, 순간들의 반복에서 차이를 훔쳐내는 정신이다. 이 대목에서 들레즈는 키에르케고르와 니체의 반복이 자신이 말하는 세 번째 반복의 사례들임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2절에서 반복 철학의 프로그램 4개를 읽었어요. 첫 번째, 반복 자체를 새로운 어떤 것으로 만들기. 2. 반복을 자연 법칙에 대립시키기. 3. 반복을 도덕 법칙에 대립시키기. 4. 반복을 습관의 일반성들 뿐 아니라 기억의 특수성들에 대립시키기. 39페이지 참된 운동, 연극, 그리고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있고요. 40페이지 키에르케고르가 욥이나 아브라함을 논평할 때 아그네스와 트리톤 이야기의 이본들을 상상해 낼 때 그 방식은 틀림없는 어떤 시나리오의 기법이다. 아브라함과 욥 안에서까지 모차르트의 음악이 공명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음악의 멜로디 위에 도약하는 것이다.
나는 오로지 운동들에만 관심을 둔다. 이것이 연극의 최고 문제를 제기하는 연출가의 말이다. 그것은 영혼에 직접 미치는 어떤 운동, 그래서 그 자체로 영혼의 운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의 문제이다. 이것도 각주가 달렸어요. 키에르케고르, 두려움과 떨림. 여기서 언급되는 운동은 매개가 아닌 반복이며 헤겔의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거짓 운동에 대립하는 실질적 운동이다. 또한 반복의 부록으로 딸린 일기의 언급들도 참조. 또한 페기, 아까 제가 처음 들어본다는 철학자 이름 페기의 클리오 45쪽 이하 참조. 페기에게서도 논리적 운동에 대한 심층적 비판을 발견할 수 있다. 페기는 논리적 운동을 보수주의적이고 축제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사이비 운동이라고 비난한다. 이런 비난은 키에르케고르적 비판에 근접해 있다. 41페이지 니체가 꿈꾼 연극 안에서 텍스트, 플롯, 조음, 음악, 빛, 노래, 춤, 무대장치 각각이 떠맡는 역할과 관련된 문제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엠페도클레스를 연극화하기 위한 두 가지 시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만일 비제가 바그너보다 뛰어나다면 그것은 연극의 관점에서 또한 차라투스트라에 들어갈 춤들에 비추어 그런 것이다. 니체가 바그너를 비난하는 까닭은 그가 운동을 전도시키고 훼손했다는 데 있다. 우리로 하여금 행진하고 춤추게 하지 않고 진창 속을 걷고 헤엄치게 하는 어떤 수상 연극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전적으로 철학적인 책이지만 또한 전적으로 무대 연출을 위해 구상되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소리를 통해 표현되고 시각적 이미지를 취한다. 모든 것이 운동하고 행진하며 춤추고 있다. 사실 우월한 인간의 외침에 상응하는 정확한 소리를 찾으려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차라투스트라를 읽을 수 있단 말인가. 모든 이야기를 열어가는 줄타기 광대를 무대에서 연출해 보지 않은 채 어떻게 이 작품의 서설을 읽을 수 있단 말인가. 몇몇 대목에서 이 책은 어떤 끔찍한 사태들을 두고 벌어지는 희가극이 된다. 42페이지 초인이 어떻게 연기되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연출가의 언급들로 받아들일 때야만 이해될 수 있다. 연극은 실제적 운동이며 자신이 이용하는 모든 기법들을 통해 실제적 운동을 획득해 간다. 우리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새긴다. 이 운동의 본질과 그 내면성은 대립도 아니고 매개도 아닌 다만 반복일 뿐이다. 43페이지 기호와 가면들에 의해 채워지고 규정될 수 있는 방식, 또 반복이 자기 안의 차이들을 포괄하면서 하나의 특이점에서 또 다른 특이점으로 직물처럼 짜여 나가는 방식. 반복의 연극은 재현의 연극에 대립한다. 이는 운동이 개념과 재현에 대립하는 것과 같다. 45페이지 키에르케고르가 꿈꾸는 결합은 어떤 재발견된 신과 어떤 재발견된 자아 사이에서 성립한다. 모든 종류의 차이들은 서로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즉, 운동은 정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가 아니면 신도 자아도 알지 못하는 대지의 오장육부에서 일어나는가. 일반성에 반하여 매개에 반하여 운동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반복은 자연법칙이 저편에 있는 것이므로 초자연적인 것이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반복은 가장 자연적인 것이고 자연 그 자체의 의지이며 스스로 피지스로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라 해야 하는가? 지금 2절 읽었고 3절 반복과 일반성 세 번째 구별 개념의 관점에서 아까 1절, 2절, 3절 가로치고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절은 행동의 관점에서,
3절은 개념의 관점에서, 2절은 관점이 없네요. 그래서 46페이지 개념의 관점에서 반복과 일반성을 보겠습니다. 개념의 내포화, 봉쇄 현상. 여기 나오는 단어 봉쇄 너무 어려워요. 자연적 봉쇄의 세 경우와 반복, 명목적 개념, 자연의 개념, 자유의 개념. 거진 뭐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설명이 써 있는데 이거 무슨 2차 방정식처럼 개념 이어하고 다 풀어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3차 방정식 할 때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는 개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는 방정식을 풀지 못해도 다양한 개념들이 있고 그 수의 개념이 엄청 넓다라는 새로운 세상을 배웠던 것만으로도 수학 공부를 하는 데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은 나진 않지만 그 루트 공식만 다시 보면 풀 수는 있겠지만 그게 또 우리 삶에서 막상 무슨 구구단 외에는 이렇게 써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와 반복도 처음에는 이거 문장 하나하나를 이걸 다 이해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선 큰 틀 먼저 보고 나중에 다 보고 나서 이제 같이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하고 내 삶에서 새롭게 인식된 개념, 뭐 점은 1차고 선은 2차고 그 다음에 이거 면도 2차지만 공간 그거는 3차잖아요. 그리고 4차는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4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3차까지를 포함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점은 1차는 3차의 공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는 순간 나는 점인데 여기 이 3차원 공간을 과연 그 많은 점들을 어떻게 다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되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정말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철학들을 써내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냥 대단하다라는 거를 넘어서 내가 모르는 세상이 많다라는 거를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아까 살짝 음악가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현대 음악가도 찾아보고 뭐 우리가 아는 뭐 바로크 시대 음악 뭐 이런 식으로 로코코 음악 뭐 현대 음악 근대 음악 막 이런 걸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겠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공통점을 찾아서 음악을 분류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들레즈도 사실은 근대 분이잖아요. 9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또 나중에 어떻게 평가될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과거와 그 다음에 최근에 돌아가신 이 들레즈 철학자와 그리고 저는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철학을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갈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고 뭐 제가 뭐 이런 책을 읽을 일은 없었지만 이제 같이 저희 근원의 리더십을 공부하는 철학적 배경이 되는 책이라고 추천을 하셔가지고 통곡물을 먹는 느낌으로 책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셔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냥 혼자 읽기에는 정말 너무 껌껌한 동굴 속을 걷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낭송을 하다 보면 또 저처럼 이런 책을 읽으려고 하는 분들과 어떤 영적인 교감, 공명 이런 걸 이루면서 제 삶에 그냥 평범한 일상들의 연속일 수 있는 것들을
철학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 그래서 뭐 이 낭송을 뭐 끝까지 여기까지 듣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까지 듣는 분이 계시다면 어려운 책을 읽고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그 큰 틀에서 그 세상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어려운 퀘스천을 갖고 있으면 그냥 평범한 일상들에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게 이런 거였나?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이 가끔 발견될 때가 있어요. 이러면 되게 희열감 같은 게 느끼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이 낭송 부분을 듣고 그거는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혹시나 이걸 또 보시고 공부를 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